고속도로 휴게소의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내려섰던 자리엔 차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진 제가 모셔다 드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 사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연아, 무슨 장난을... 장난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좀 숨 쉬고 싶어요. 집도 좁고 돈도 빠듯하고 애들 키우기도 버거운데 어머님까지 저한테는 그냥 짐이에요. 짐. 그 한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짐이요. 아침마다 밥 차려달라. 손주봐 달라. 집 봐 달라. 어머님, 저도 사람이고 싶어요. 시어머니 뒤치다꺼리하는 하녀 말고요. 지연아, 내가 언제 너한테...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죠. 편하게... 솔직히 말하면 짐덩어리 하나 치우는 거죠, 뭐. 그 말 한 줄에 이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어머님. 지연이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찾아오지 마세요. 70 넘은 노인 하나만 남겨진 자리. 그곳에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그냥 짐덩어리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간 이 짐덩어리가 사실은 300억짜리 상가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요. 오늘의 황혼사연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마음을 안고 휴게소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덩어리였을까? 하지만 그 짐덩어리라는 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이유는 사실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30년을 떠올려 보면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건 이미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엔 불도 꺼져 있었고 딱 하나 며느리 지연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스마트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부엌에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때렸지만 이미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쌀 먼저 씻고 애들 도시락 반찬은 뭐하지? 혼잣말을 하며 쌀을 씻고 된장 풀고 두부 썰고 계란 후라이를 지지고 김치 접시에 담는 일은 이젠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시계를 보면 늘 그렇듯 6시 반. 저는 손자 준영이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준영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할머니, 조금만. 늦으면 안 되지. 일어나자. 부드럽게 깨우는 것도 제 몫이었죠. 식탁엔 가장 먼저 손녀 지우가 내려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지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하지만 며느리 지연이 내려오는 순간 식탁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좀 일찍 준비해 주세요. 친정 조카가 올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애들 학원 픽업도 부탁드릴게요. 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가요. 그래. 내가 다녀올게.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 그저 명령이었죠. 아들 민준이는 그때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만 박혀 있었고요.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먹을게. 밥은 먹어야지. 몸 상하면 어쩌니? 하지만 아들은 말없이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등짝을 보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졌을 때도 똑같은 눈빛이었죠. 명절이 되어 딸아이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어요. 딸은 제 손등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오빠는 뭐 해요? 요즘도 주식만 해요? 응. 그렇더라.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러던 중 거실에서는 며느리 지연과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또 주식으로 날렸어? 이번엔 얼마야? 아니, 그게 이번엔 진짜 조금만 했어. 당신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당신은 주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네. 피는 못 속이네, 진짜! 그 소리에 저는 부엌에서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 세대가 바뀌어도 결국 똑같았습니다. 명절 이후부터는 며느리의 말투가 더욱 대놓고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빨래 좀 개주세요. 저 바쁘니까요. 어머님, 저녁은 제가 안 먹을 거니까 어머님이랑 애들 것만 준비해 주세요. 이제는 부탁이라는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그저 지시, 그저 명령. 딸아이가 집에 가기 전 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참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딸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창밖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아들의 무관심한 눈빛, 아이들조차 이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저를 필요 없는 사람처럼 굴던 모습, 가슴이 미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선 슬퍼할 권리조차 저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며느리 지연이 일찍 내려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행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방콕 3박 4일, 어머님은 그냥 몸만 가시면 돼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나를,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도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날 이후 여권 만들러 갈 때도 캐리어 사러 갈 때도 지연은 저를 손잡아 끌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이거 예쁘죠?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사올게요. 그리고 마지막 말. 그 말이 그렇게도 따뜻하게 들렸던 이유는 제가 너무 오래 외로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행 당일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며느리 지연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이제 출발해야죠.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이미 완벽하게 화장까지 마치고 차 키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두르셔야 해요. 고속도로 막히면 체크인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 가자. 차는 새벽 어둠을 가르며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 하늘은 아직 새까맸고 가로등만이 도로를 주황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지나칠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히터 더 틀까요? 아니, 괜찮다. 물도 좀 드세요. 여행 가면 많이 걷게 되거든요. 지연은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니, 불안했습니다. 제 희망은 10분 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차를 갓길로 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휴게소 들어갈게요. 그래, 다녀오거라. 휴게소에 도착하자 지연은 급하게 시동을 끄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캐리어 좀 내려드릴게요. 짐 무거우시니까.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저 금방 올게요. 지연은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운 새벽바람이 뺨을 스치며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차가 약하게 깜빡이며 휴게소 출구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지연아!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차가 휴게소 출구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저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차는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새벽 찬바람, 그리고 버려진 나. 그렇게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죠. 어머니, 방콕 여행은 없어요. 집에 친정 조카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짐덩어리 치웠네요. 우리 이제 편하게 살게요. 짐덩어리? 나를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애들 돌보고 명절도 휴일도 제 삶도 없이 살았는데 그 보답이 휴게소 버림이라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 틈에 끼인 저는 캐리어를 끌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 어르신 버려진 거 아니야? 불쌍하다. 아휴, 요즘도 저런 일이 있네. 하지만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제 발밑에 놓인 캐리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삶의 전부인가?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짐덩어리였나? 제 목소리조차 휴게소 소음에 묻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과거 속에서 잠들어 있던 시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상상도 못한 300억 반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휴게소에 버린 이 짐덩어리가 곧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폭풍이 될 줄은. 휴게소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검은 패딩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따뜻했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버려졌어요.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혼자 오신 게 아니었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병원이든 경찰서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남자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순자예요. 그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제게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이 새벽에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됩니다.
남자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할머니, 혹시 연락할 가족 있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아들 번호가 보이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연락 못하겠어요. 왜요? 저보고 짐덩어리래요. 절대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짐덩어리는 버리는 사람이 짐을 만드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이런 위로를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근처 쉼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좀 쉬시고 그 다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차량 문을 열고 저를 조심스레 태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노인 보호 쉼터였습니다. 벽난로가 켜져 있었고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따뜻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잠시 고민하듯 말했어요. 혹시 남편분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한정우예요. 오래전에 떠났죠. 남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란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시아버님하고는 어떤 사이셨나요? 시아버지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에서 큰 사업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집을 온 이후부터 시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금기였거든요. 한철수였어요. 큰 공장 같은 걸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문서나 상자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상자가 있었죠. 때가 되면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상자 지금 어디 있나요? 며느리가 며칠 전에 치운다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그 상자를 가져가는 순간 너무 표정이 기뻐 보였거든요. 그날은 달랐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턱을 감싸며 말했어요. 상자 안에 시아버지가 숨겨놓은 게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 시아버지, 그러니까 한철수 회장님. 그분은 생전 서류상 50억이 아닌 실제론 300억 규모의 자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재산 상속자는 어머님 단 한 명이었어요. 300억.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님이 가져간 그 상자 안에 300억 상속 관련 서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벽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이가 휴게소에 할머니를 버린 이유, 그리고 방콕 여행이란 거짓말. 그 모든 게 할머니를 집에서 영영 떼어놓기 위해서였겠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300억의 상속자였다는 걸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느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를 버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죠? 남자는 지갑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천, 대표 변호사 한도연. 저는 할머니의 시아버님인 한철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 변호사였습니다.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할머니의 변호사가 될 겁니다. 휴게소에 버려진 줄만 알았던 그 새벽. 그 끔찍한 배신 속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의 300억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였죠.
믿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300억 상속자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님이 가져간 상자. 그 안엔 단순한 상속 서류가 아니라 300억이 담긴 비상용 계좌 접근키, 그리고 유언 전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지연이가 가져갔다는 건 그 계좌를 이미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연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디지털 키는 본인 인증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마 며느님 혼자서는 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계좌는 안전한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험해져요. 도연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미 회장님의 비자금 조사 자료와 숨겨진 재단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며느님이 숨긴 상자가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날 저녁, 도연 변호사는 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속 서류 불법 압류, 고령자 학대, 재산 탈취 의도, 유언 방해 혐의. 신청은 2시간 만에 승인되었고 우리는 경찰과 함께 제가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고요한 복도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이 노크했습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문이 열리고 저를 본 순간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왔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지연 씨. 상속방해 혐의와 서류 불법 보관 혐의로 집 내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막으려 했지만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거실, 안방, 드레스룸까지 뒤졌지만 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런 거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책장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상자 같은데요. 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안 돼! 그건 안 돼! 경찰은 상자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내가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도연 변호사가 말을 꺼냈죠. 박지연 씨, 그거 300억 상속 서류입니다. 지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눈앞의 광경을 본 민준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한철수 회장님의 상속권자, 그리고 300억 자산의 유일한 승계인은 당신의 어머니 한순자 씨였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300억이요. 엄마가?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그 상속을 가로채기 위해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렸습니다. 그 말에 민준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진짜야? 아니지? 그치? 지연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맨날 주식으로 다 날려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도연 변호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금색 칩 같은 작은 장치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봉투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의 유언 전문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상속자 며느리 한순자. 금액 300억. 이후 30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킨 사람 단 한 명이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도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증거는 완벽합니다. 경찰이 지연을 데려가려 하자 지연은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박지연 씨, 고령자 유기, 상속 서류 절도, 상속방해, 재산 탈취 미수 혐의로 연행합니다. 지연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미친 듯이 노려봤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 할머니 주제에 나 아니었으면 평생 가난했을 거야! 알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평생 가난했어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려졌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2달 뒤 저는 쉼터 상담실에서 도연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도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느리 박지연 씨는 고령자 유기죄, 상속방해, 문서 절도까지 모두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조용한 상담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었군요. 도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민준 씨는 정황상 공모 혐의에서 벗어나 기소유예됐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식 중독 치료도 함께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만했죠. 그 아이도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지쳐있고 마치 한순간에 늙어버린 사람처럼요. 엄마,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난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라. 아니야. 일어날 자격 없어. 엄마 버리고 주식 핑계 대고 가정을 다 잃었어. 민준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을 너무 오래 버려둔 게 아니었나? 민준아, 너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아직 내 아들이다. 민준은 고개를 묶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거야.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진짜야. 그날 오후 손자 준성, 손녀 지우가 보호기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저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어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정말... 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해.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랑 안 살아줘요? 마음속에서 가장 아픈 질문이었어요. 지유야, 준성아, 할머니는 이제 너희를 책임질 능력이 있어.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너희를 지킬 수 있어.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켜줘요? 그래. 너희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손주들 지원해 줄 수 있어. 그 돈은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않게 할 거야. 두 아이는 제 옷깃을 꽉 붙잡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나는 너희 때문에 버티고 있어. 그날 저녁 전세 계약의 절반이 제 부담이었기에 법원명도 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집 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30년을 살아왔던 집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부엌, 작은 안방, 저를 짐이라 부르던 집,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도연 변호사는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시죠. 며칠 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햇빛 가득 들어오는 거실, 유리창에 비친 멀고 깨끗한 하늘, 넓은 주방과 따뜻한 방들, 쉼터 친구들이 이사 도와주러 와서 감탄했습니다. 와, 집이 진짜 여왕님 집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여왕이에요. 그냥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거죠. 방 여사는 차를 한 잔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왕 맞아요. 30년 동안이나 짐 취급받으며 살았으면 앞으로 30년은 여왕으로 살아야죠.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베란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시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서야 진짜 자유가 되었어요. 별빛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것이었구나. 300억은 원한의 대가가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 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아요. 박순자는 짐이 아니에요. 이제 당당한 한 여자입니다. 오늘의 황혼사연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